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방을 때리되 나는 최대한 맞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이건 전투 단위에서도 똑같습니다. 문제는 방법인데요. 가장 직관적인 건 멀리서 때리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적의 탐지 범위 밖에서 부지불식간에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이게 전략 레벨이 되면 적군이 방향성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에서 적의 후방 보급선을 타격하는 것만으로도 전쟁을 싸움 없이 승리로 이끌 수 있습니다. 통칭 스탠드오프 타격인데요.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활용해 한정된 자원으로도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환경 속에서 병사들을 갈아넣으며 끝없는 소비를 강요당하는 러시아와 정반대의 모습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대한민국이 보유한 그리고 보유해야 할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우크라이나군은 자체 개발한 수상 드론을 이용해 크림대교를 파괴했습니다. 길이만 19km에 달하는 크림대교는 러시아 본토에서 크림반도로 이어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지난 6월 우크라이나군은 초나르 다리를 파괴했습니다. 이 다리는 크림반도에서 우크라이나 남부 전선을 잇는 최단 경로의 보급로였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러시아군의 보급로는 서쪽으로 최소 280km 이상 늘어났는데요. 대략 서울에서 대전을 왕복할 정도의 길이입니다. 압권은 지난달이었습니다. 8월 24일 새벽 우크라이나는 대공세 시작 이후 최초로 크림반도의 지상작전을 감행했습니다. 특수부대와 해군의 합동으로 크림반도 서쪽 올레니우카와 마야크 정착촌 인근에 한해 기습 상륙 작전을 펼친 건데요. 우크라이나 정보국은 이날 우크라이나군이 고무보트를 타고 크림반도에 한해 도착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크라이나가 부소련에서 독립을 선언한 지 꼭 32년째 되는 날이어서 굉장히 상징적이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번 기습 공격으로 러시아는 남부 보급로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음은 물론입니다. 이 밖에도 우크라이나는 케르치 대교와 러시아 후방 지역인 노보아이다르 등 지상 보급선을 끊기 위해 드론과 미사일을 총동원한 공격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러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바로 보급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강력한 군대라도 배를 골고 탄약도 없는 상태에서는 민간인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러시아의 보급선이 얇다는 사실도 한몫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도로 사정이 빈약한 데다 포장도로를 이용할 경우는 동선이 그대로 노출돼 게릴라 전술에 취약해지는 약점이 있습니다. 사실상 러시아군의 완전 장악 지역이 아닌 경우라면 매우 위험하다는 뜻이 됩니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는 서부에 산악 지형이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탁 트인 평야입니다. 여기에 전쟁 초기 라스푸티차가 겹치면서 그나마 남아있는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러시아의 남은 선택지는 그다지 많지 않은데요. 바로 철도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틈을 노려 러시아 남부 철도의 보급라인에 대한 포격 거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는 중입니다. 최근에 탈환에 성공한 로보티네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로보티네를 거점으로 토크마크까지 확보하게 된다면 러시아군의 남부 보급선의 허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에는 영국과 프랑스가 공동 개발한 스톰 섀도우 미사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명실공히 항공전의 핵심 무기 체계로 등극하며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을 가늠하는 척도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체 추진과 유도 장치를 장착해 적의 방공망 밖에서 타격이 가능한 점이야말로 공대지 미사일이 나온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래식 폭탄은 공중에서 투하하며 따라서 전투기의 고도, 속도 그리고 대기의 영향에 따라 명중률이 좌우됩니다. 또한 움직이는 목표물은 명중률이 낮아 그만큼 많은 양의 폭탄을 써야만 하죠. 무엇보다 사거리가 짧기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적의 방공망을 돌파해 폭탄을 투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유도 장치를 장착해 정밀한 공격과 높은 공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적 방공망 밖에서 공격하기 때문에 전투기와 조종사의 생존 가능성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입니다. 이런 면에서 스톰 섀도우는 사거리만 560km에 달하는 공대지 미사일로 길이 5.1m, 직경 480mm의 날렵한 몸매에 마하 0.8의 속도로 고도 30m 이하의 저고도를 주파할 수 있습니다.
일단 발사되면 조종이 불가능하며 목표물을 수정할 수 없다는 단점도 있지만 우크라이나가 현재 보유한 무기체계 중 가장 먼 거리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인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는 마리우폴이나 돈바스의 루안스크를 공격할 때 등 스톰 섀도로 재미를 단단히 받고 러시아 내부에서도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무기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이제 하이마스는 대처가 가능하지만 영국이 제공한 스톰 섀도만큼은 골치 아프다고 밝혔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도 M1 에이브람스에서 발사하는 열화우라늄탄도 아닌 원거리의 스탠드오프 타격 능력이 가장 직관적인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방증인데요. 가장 기본적이며 동시에 직관적인 방법이 전쟁을 해결할 키포인트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오죽하면 최근 서방 세계에서는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인 KEPD-350 타우러스 지원 논의에 본격적으로 돌입했을 정도입니다. 사실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부터 중화기 지원에 소극적이었습니다. 확정 가능성이 크다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군 대공세의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황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스톰 섀도우, 스칼프 공대지 미사일을 지원하자 독일 정치권에서도 타우러스를 지원해주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독일 공군을 중심으로 실전 배치에 돌입한 타우러스는 전장 5.1m, 무게 1400kg에 최대 사거리 500km, 최대 속도 마하 0.95에 육박합니다. 게다가 타우러스는 트리테크로 불리는 독특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를 사용하는데 관성항법 장치와 군용위성 항법 장치, 그리고 영상 기반 항법 장치와 지형 참조 항법 장치를 모두 활용합니다. 이러한 3중 복합 유도 장치는 하나 혹은 두 가지 유도 장치의 고장이 발생하거나 GPS 전자전 공격을 받더라도 나머지 장치들을 사용함으로써 미사일이 지속적으로 목표물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심지어 표적에 명중하기 직전 근거리 단계에서는 적외선 탐지 기능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명중률이 압도적입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준수한 성능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타우러스의 특징은 바로 화력입니다. 애초에 타우러스는 지하 깊숙한 벙커나 강화 콘크리트로 만든 시설을 파괴하고자 개발되었는데요. 특히 메피스토라는 이름의 이중탄두는 전면부에 성형작약탄을 배치해 구멍을 뚫고 후방에 약간 가느다란 탄두가 내부에서 폭발하는 방식으로 무려 6m 이상의 강화 콘크리트를 폭파해버리는 괴물 중의 괴물입니다. 탄두 중량은 고작 500kg 남짓이지만 중량만 2.1톤이 넘는 벙커버스터 GBU-28과 유사한 관통력을 보이는 셈입니다. 실제로 이 관통력 때문에 대한민국도 2010년부터 무려 350여 개의 타우러스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타우러스 한 발에 무려 13억 원이 넘는다는 걸 생각하면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으실 겁니다. 국산이고 명중률이 높은 전술지대지 유도무기 통칭 KT즘은 사거리가 180km 남짓에 불과한 데다 지상발사형이라 후방위 보급로를 파괴하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북한 장사정포가 숨어있는 갱도진지를 파괴하는데 목적이 맞춰져 있습니다. 반대로 현무3 순항미사일이라면 북한은 물론 제한적이긴 하지만 중국의 일부까지 타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강화 콘크리트나 지하 벙커 파괴 능력이 타우러스보다는 낮습니다. 그나마 현무4, 현무5가 개발되면서 사정이 나아졌지만 고위력 탄도미사일은 지하에 있는 북한 핵 미사일 시설과 전쟁 지도부 등을 공격해야 해서 내륙 지역에 있는 북한군 보급로를 타격하기에는 여유가 없습니다. 더욱이 우리 탄도미사일은 명중률은 높지만 민가와 인접한 교량 공격의 탄도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부수적 피해를 불러올 확률이 높습니다. 즉, 사용 목적과 용도가 다르다는 건데요. 장거리 타격 수단이 많지 않은 우크라이나와 달리 대한민국은 육군 탄도순항 미사일과 해군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 타격 수단이 많은 편이지만 이들 전력은 전력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전략적 타격에 집중됩니다. 이와 반대로 타우러스는 북한 내륙의 주요 보급로에 있는 교량을 파괴해 결국 보급선을 교란하는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습니다. 현무 미사일이나 KT즘 등이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 타우러스 확보에 열을 올리는 이유인데요. 유일한 문제는 타우러스를 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전폭기가 사실상 F-15K뿐이라는 사실입니다. F-15K 슬램이글은 애초에 제공기로 설계된 덕분에 전장 19.4m, 폭 13m, 전고 5.6m의 엄청난 덩치임에도 최대 속력은 마하 2.5, 최대 전투 반경은 무려 5,50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심지어 CFT와 외부 연료 탱크를 탑재하지 않더라도 1900km에 달합니다. 하지만 역시 가장 큰 특징은 폭장량인데요.
F-15K의 최대 이륙 중량은 무려 36톤, 무장 탑재량만 따져도 13톤에 이릅니다. 폭격기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전력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상황이 완전히 반전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KF-21 보라매가 등장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겁니다. KF-21의 폭장량은 약 7.7톤으로 KF-16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국산, 미국, 유럽의 무장을 모두 통합하면서 타우러스 운용 가능성을 확인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FA-50 블록 20이 개발되면서 아예 타우러스 경량화 버전의 자체적인 개량에 돌입했습니다. 독일 타우러스 시스템즈의 요청으로 국내 기술력을 활용해 공동 개발을 시작한 KEPD350K2는 오리지널에 비해 중량은 300kg 이상 줄었고 길이는 0.6m 이상 짧아질 계획입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상의 큰 변화는 없고 사거리 또한 90% 수준인 400km대를 유지할 수 있는데요. 이 덕에 FA-50이나 F-16 계열에서도 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관련 기술을 습득하면서 오롯이 국내 기술로만 한국형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일명 천룡 공대지 미사일인데요. 길이는 4.9m로 짧아지고 최대 속력은 마일 이상, 사거리는 800km 이상으로 양상된 천룡은 심지어 연료 주입 후 5에서 10년까지 보관이 가능합니다. 타우러스가 작전 돌입 직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함을 생각하면 장족의 발전인데요. 이중 탄두 구조를 쓴다는 점에서는 타우러스 미사일과 동일하지만 전반적으로 스텔스가 강화되어 타우러스보다 발전된 저피탐 설계와 도료가 더해질 전망입니다. 훌륭한 전투기 무장은 전쟁 수행에 있어도 막강한 이력을 자랑하지만 수출 시장에 있어도 상당히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전투기를 아무리 많이 수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정작 전투기에 탑재하는 무장을 수출할 수 없다면 수천억짜리 피규어와 다를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KF-21의 경우도 막상 미국이나 유럽이 무장 수출을 거부한다면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자체적인 전투기 무장 개발은 꼭 필요한 일인데요. 그리고 천룡은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꺼리튜브입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사랑과 응원으로 1편 출간에 이어 이번에 꺼리튜브의 새로운 신작 세상에 밝혀지지 않은 현대무기 비하를 출간했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쉽게 다가서지 못했던 군사무기 이야기를 남녀노소 누구나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아봤는데요. 그 누구도 알 수 없던 현대무기 비하의 숨겨진 이야기를 이제 온라인 서점이나 가까운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또 전문적인 군사무기 이야기를 알고 싶다면 꺼리튜브 1편인 대한민국 육해공 군사무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